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자, 고 박사님, 네. 요즘 한참 이 문정권에 서슬이 벌을 때는 어디 놀러 갔는가, 낚시 갔는가, 뭐 이런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이 보수 쪽에 이제 나타나서 무슨 뭐 대선 후보 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어요. 자, 황교안 지금 뭐 이낙연과 양강구도 다 아이고 뭐 이런 값이지요. 총리하고 법무장관하고 뭐 이 박 정권 때 실세 총리도 아니었잖아요. 이분 잘릴 때 기분 나쁘게 이 잘릴라다가 그래서 그렇죠. 일찍 보따리 쌌다가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고 그래서 이분이 보따리 싼다고 퇴임식 이렇게 막 지시해라 바로 나가버리겠다. 네, 뭐 나중에 뒷정리까지 안 하고 가겠다 했다가 말리고 해가지고 퇴임식을 미루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그간에 어디 갔다가 안 보이다가 1년 반 만에 이제 얼마 전에 뭐 출판 기념회하고 뭘 한다는데 저분 잘 되겠습니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뭐 그분도 제 방송 나오라고 사람 시켜서 전했는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정치를 하든 본인이 좋아하시는 뭐 색소폰을 불든 예. 뭐 종교도 뭐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종교행위를 하든 그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도 할 수 있고 뭐 또 뭐 저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적어도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네. 정치권으로 진입해서 예. 무슨 대권을 하느니 당 대표 하느니 예. 이런 운운하는 거 예. 물론 본인이 그런 걸 한다고 자기가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뭐 친박을 한국당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A도 아니려니와 예. 또 시기적으로도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뭐 시기적이라기보다는 맞지 않은 행동이다. 예. 황교안답지 않은 행동이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황교안 전 총리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말하자면 국정농단으로 저렇게 역사의 심판을 받은 뭐 역사 이전에 지금 사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게 공동 책임자예요. 아직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적 심판도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 중이죠. 지금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총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뭐 물러날 때 뭐 섭섭하니 않은 것은 그건 아무런 뭐 에피소드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인데 그 당시 그 정권이 저렇게 처참한 역사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공동 책임자죠. 그런 분이 정말 뼈저린 반성과 자숙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지. 지금 곧 나서서 무슨 한국당을 입당을 하니 마느니 전당대회 출마를 하느니 뭐 무슨 대권을 노리니 마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역사에 뭐랄까 역주행이랄까 뭐 이런 거고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닙니다. 저분이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삼성동 자택에 들어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저런 그런 어려움을 말하자면 개인적인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어디다가 입 한번 얼굴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자기한테 돌팔매 날아올까 해갖고 뭐 꼭 황교안 전 총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뭐 민주당 아니 한국당에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는 사람들도 숨소리도 안 냈어요. 혹시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쏘일까 해가지고 여론에 그 중요한 건데 또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검찰로 가서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날 입구에까지 나와서 그래도 얼굴을 내밀면서 잘 다녀오라고 하고 나는 당신을 잘 못 모셔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친박 의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없었죠. 몇이나 됐습니까? 그냥 진짜 뭐 손 5 손가락도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황교안이 박 정권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그 뒤에 어디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이 이야기한 뭐 국정농단의 역사적 문제가 억울하다. 황교안도 본인이 그 비슷하게 큰 소리도 아니고 적은 소리로 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억울하면 억울한 걸 갖다가 본인이 법률가니까 규명하도록 싸우든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구명해야 되겠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선동해서 물러났다고 싸우든지 그러지 않으면 반성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지금 그냥 이런 값으로 또 지금 뭐 워낙 보수의 인물이 없다 보니까 지지율에서 뭐 12% 나온다. 이낙연이하고 양대 산맥을 형성했다. 이래 정치를 하러 오는 것도 좀 저도 우습다고 봐요. 양대 산맥 하는데 지금의 여론조사 뭐 대권 후보 선호도란가 그런 것은 인지도입니다. 인지도죠.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를 하신 분인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낙연 지금 현 총리니까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인지도일 뿐이지 저 사람들이 말하자면 본격적인 경선이라든가 대선판에 올라서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황교안 총리는 적어도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 정부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과도한 심판을 받았던 아니면 탄핵이 잘못됐던 그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어쨌든 그런 결과를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져온 데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참회의 그러한 그 반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뭐 들은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다 하면 제가 들은 것은 책 내가지고 무슨 뭐 출판 뭐 기자회를 거하게 했다는 얘기 뭐 그래가지고 친박 의원들이 다 왔다는 얘기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박이라든가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지명도라든가 인지도 이런 측면에서 황교안만한 분이 없다. 또 그분이 정치적 처신은 좀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인품이라든가 그동안의 그 어떤 캐리어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정도니까 그래도 중요한 대권 주자 함부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인물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가 황교안 씨가 그런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로서 충분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그런 그 뭐랄까요 내공을 좀 기르면서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지. 지금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감옥에서 아직 사법 처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를 하겠다 어쩌겠다고 나서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다니면서 뭐 정치인들과 회동을 하고 어찌고 하는 것은 그건 본인으로서도 마땅치 않은 일이고 또 인간적 도리로서도 그럴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억울하다면 본인이 법무장관을 오래 하고 총리를 오래 한 정권이 본인이 총리하는 중에 정권이 탄핵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게 선동 때문이라면 그런 선동을 총리가 뭐 했습니까? 선동 때문이면 막아야지요. 정말 억울한 왜곡된 거짓 정보에 의해서 국가가 뒤집어질 정도로 허약했으면 본인이 무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그때도 박근혜에 이어 장렬하게 싸우다가 같이 끌려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억울하게 쫓겨나고도 본인이 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라 했으면 권한 대행을 하지도 않고 던져버리고 나는 이렇게 탄핵 자체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행을 하면서도 대통령에 출마할 거니 말 거니를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권한 대행을 할 때는 뭐 구치소에 가는 걸 그랬다 칩시다. 자기가 권한 대행을 할 때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구치소에 가게 되면 상식적이면 그때 법무장관 한 명은 그만둬 버렸지 않습니까? 일찌감치요. 그만둬야 되죠. 자, 그래서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든지 그까지 권한 대행 있으나 마나인데 그걸 끝까지 또 채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대권에 출마하니 마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법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도 제대로 잘 못 구해갖고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태평양에서 한때 보수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변호사면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맡아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뛰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저는 황 총리께서 이 방송을 보실 거라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출연하면 제가 언제든지 대담을 할 거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론 자격이 있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해 주셨으면 생각해요. 또 한 명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홍준표 이분은 그 지난 그 저기 대선 때 나타나서 그때 재판 중에 나타나서 갑자기 대선 후보를 꿰차더만은 대선 때 떨어지고는 24%로 떨어지고는 또 당 대표까지 꿰찼어요. 그 당 대표를 하다가 또 이 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예. 아주 뭐 대참패로 그냥 대구 경북성만 남고 다른 성이 다 함락돼 버리는 유사일의 최고의 참패를 했어요. 그래가 또 물러났다가 그래도 나는 옳았다 하면서 또 나와요. 그런데 저는 옳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옳은 사람이 꼭 인기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정치해요. 요즘 정치인들이 자다가 일나가고 오늘은 뭘 한번 올려볼까 하고 2, 3분 손가락으로 페이스북 딱딱 해가 말을 해요. 이 페이스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보면 대선 후보 갈 만한 사람들은 중요한 결단을 할 때 기자회견을 딱 요청해서 모아서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손가락으로 정치를 해요? 어르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절에는 뭐 저는 뭐 삼김 시대고 다 제가 출입을 했고 뭐 삼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출입 뭐 다른 지도자들 뭐 대통령 시절에 다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과거 우리 이전의 세대는 되게 이제 안방 정치라고 했습니다. 안방에서 보력 깔고 앉아 있고 가면은 당수들이 의원들도 와 있고 기자들도 다 뭐 방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담소를 나누면서 그래가 또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밥 먹었죠. 아침마다 밥에 대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새벽에. 저도 뭐 김대중 대통령 집에도 동계동에서도 몇 년 밥 먹었고 아침마다 그때는 이제 아침에 자택으로 갑니다. 네. 기자들이 이제 그때는 또 언론사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때 한 많죠. 10여 개뿐이 안 됩니다. 주요 종합 일간지라는 게 방송 신문 해봤자 한 13여 개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을 피력도 하지만 언론으로부터 여론을 들어요. 기자들은 가면은 다 과감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욕도 하고 뭐 그냥 그때는 기자 다 왔죠. 예, 다 하고 저도 뭐 또 YS 상도동도 또 몇 년 이렇게 출입을 했고 두 집에 가면 반찬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도 DJ 쪽이 좀 낫습니다. 그렇죠. 호남 분들이 잘 드시잖아요. 아무래도 호남 분들이 음식을 잘 합니다. 잘하시죠. 그리고 이호 여사가 그런 부분은 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그분은 의지할 때라고는 언론뿐이었거든요. 언론이라도 도와줘야지. 그때는 뭐 권력국은 늘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언론들을 동지라고 불렀죠. 꼭 뭐 기자라고도 안 부르고 웬만하면 다 고동지, 이동지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이민우 씨라는 신민당 총재 시절에도 미아리 그 산동네가에 제가 그것도 다 키웠잖아요. 예, 닭 키우고 양계장 아저씨. 예, 아침에 어떤 때는 닭도 잡아줍니다 기자들한테. 아이고. 저녁에 가면 닭 잡아가지고 닭장에서 나와갖고 기자 입으로 들어가. 어쨌든 그런 시절이 그때 있었는데. 돼지 키운 분도 계셨어요, 그죠? 야당에. 그분이 지금 돼지 키우다가 그게 땅이 올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걸 이 땅을 어디 무슨 자동차 전시회에다 주었는데 월 임대료가 3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너무 편하게 산다고 그럽니다. 그 땅에다가 무슨 자동차 그 판매점에 임대료 주었다고 근데 그건 뭐 돼지 키운다고 다들 그랬는데 별 얘기입니다만. 근데 지금처럼 언론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자들도 너무 많고 또 기자들도 천차만별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처럼 기자들이 많지 않은 시절, 소위 말해서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언론의 그런 질적인 퀄리티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그런 기자들이었을 경우는 서로 얘기를 하고 뭐 담론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은 우선 기자들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가 1,몇백 명입니다. 가서 거론은 말하자면 출입증을 받은 기자가 뭐 1,몇백 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이 늘어난 데다가 또 기자들의 수준도 다양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A를 얘기했는데 B로 알아듣고 C로 알아듣는 기자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니 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에다 이렇게 올리는 게 말은 인터넷에 자기 의견을 올려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말하자면은 언론도 그걸 참고를 하고 하도 많으니까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분들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그 언어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 들으면은 A로 이야기한 것이 엉뚱한 소리를 또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명백하게 이제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SNS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도 이 대선을 노려보는 정치인이라면 페이스북에 올리더라도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하나하나의 글에 아주 신중함을 기해 가지고 그것이 한마디로 메시지로서 기자들 언론에 언론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 페이스북 보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불과 몇만 명이죠. 많아봤자. 그러면 언론에 전달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음선을 해서 또 그럴 만한 충분한 무게감이 있는 글을 담아서 그것이 정치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이스북을 해야 되는데 집에 누워서 뒹굴뒹굴 TV 보다가 이거 하나 올려볼까 하고 귤박스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나쁘다거나 막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페이스북을 하고 지금 그런 것보다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그야말로 좀 무게감이 있으면서 문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데 전부 그냥 페이스북으로 손가락으로 정치를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정치인이 밖에 나갈 필요도 없이 하루 종일 앉아서 TV나 신문이나 이렇게 보다가 한 뭐 오전에 한 페이스북 하나 하고 오후에 하나 하고 이렇게 지금 왜곡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 것이 활동을 하려면 이제 원내가 아니고 물러나 있더라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행사장에 장소도 가고 이게 오프라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뭐 꼭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인터넷에서 SNS상에 정치도 하지만 또 현실 정치로 몸으로 또 뛰는 경우 부분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 정치랄까 오프라인 언론도 지금 영향력이 팍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죠. 예. 지금 황장수 TV 20만 30만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우리 종합지라는 서울의 언론의 종합지들이 20만 부가 나오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실구독 10만 안 되는 종합지들 우리가 이름 손에 들어가는 이런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언론들도 그렇습니다. 뭐 유력지라는 조중동만 해도 지금은 뭐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오프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SNS와 요즘 특히 언론의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황장수 TV를 비롯해서 유튜브, 1인 TV 이게 또 지금 대세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보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보는 부분보다도 더 많을지도 모르고 특히 보수 쪽에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그런 기성 언론들에 대해서 불신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이런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하는 정치 이것도 이런 시대 변화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와 함께 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 나가서 기자들도 직접 만나고 현장도 방문하고 뭐 현장 정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SNS상에서 늘 그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올리는데 늘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사가 되는 것도 내용들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정제돼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기자들이 과거 대표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평의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언론에 곽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전 대표도 언론에서 늘 주목을 하는 대상이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상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그런 한국당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도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 건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니까 SNS 정치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 좀 홍준표 대표의 그런 SNS 정치에 대해서 딱한 것은 하나는 과거에도 홍준표 대표 그런 정치력이라든가 정치적 감각, 어떤 개인적인 능력 이것은 탁월하신 분인데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막말
말하자면 보수층이라는 게 좀 적어도 상당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이고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품위와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과거 대표 시절에 그렇게 많은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SNS 정치라는 거 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 바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고치기가 어렵지만 그냥 바로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본성이 나오니까. 근데 글이라는 걸 써놓고 안 되면 또 고쳐가지고 말하자면 자기의 이미지 변신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게 좀 하나는 딱 거고 또 하나는 본인으로서는 뭐 본인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 빨간색을 좋아하시대요. 속옷도 빨간 것을 입고 다니시는데. 넥타이, 속옷 뭐 다 빨간 거는. 예, 뭐 보수 쪽에서는 그런 현 정부의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종북이라든가 주사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 프레임에서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뭐든지 종북 프레임이랄까, 색깔론 프레임 이런 것을 좀 극복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데 거기 나오는 것 보면 지난번에도 뭐 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귤만 보냈겠냐? 그러면은 그렇게 적어도 국가의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고 야당의 당대표가 하시고 뭐 과거에도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당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또 경남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그 귤 속에다 무슨 돈다발을 넣어서 보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은 말이라도 좀 점잖게 해서 누구든지 보수든 진보든 야, 홍 대표 말 진짜 뭐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죠. 욕을 해. 왜 거기를 갔느냐. 웃기는 거 아니냐. 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당 대표를 지내신 그런 말하자면 중진 정치인답게 묵직하게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누웠다가 이거 한번 우리 속된 말로 조져볼까? 이런 식으로 SNS로 정치를 하니까 품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SNS 정치의 품격이. 그러니까 꼭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적어도 국회의원급 이상이 된다고 하면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말하자면 인터넷 시대에 맞게 SNS 정치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에 귤에 뭐 들었을까 할 게 아니라 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북한에 이렇게 지불한 돈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뒤로 주는 돈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전공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귤 문제든 그런 거 하더라도 그렇게 왜 북한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오르는 것인지 또 그렇게 북한에 집착하면 과연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준표 대표 시각을 갖다 딱 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도 그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든지 보수 쪽에서도 홍준표 대표 과거부터 대표 시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든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맞네 이렇게 돼야지 귤만 보냈을까? 그것은 저 중학생 정도나 하는 그런 멘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여기 뉴스 브리핑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하실 말이 있을 걸로 보는데 언제든지 개방돼 있으니까요. 출연을 원하시면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홍준표 대표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YS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치에 입문을 시켜서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모래시계 검사라고 정덕진이 집어넣었죠. 또 활약도 보이셨고 또 경남지사도 뭐 열심히 하셨고 여러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정말 좀 이미지 또 뭐 처신이랄까 이런 부분만 좀 황골 탈때 뉴 홍준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뉴 홍준표. 과거 DJ도 뉴 DJ 해갖고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적어도 홍준표도 뉴 홍준표가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통령 본인의 꿈대로 대통령 하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예. 자, 오늘 뭐 우리 고영신 박사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모로 좀 모셔가지고 제가 볼 때 본인의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한 핵심 참모로 좀 모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도 자기 이야기 안 하면 또 섭섭하게 할 거니까 막 말로 옮기면 이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그 지금 다시 한국당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 서울시장까지 하고 한때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고대에도 나오고 또 변호사도 하고 TV에 스타기도 하고 한때 날렸지요. 그런데 퇴장할 때 보면 좀 밑도 끝도 없이 뭐 그 학교 무상급식 가지고 그 무슨 뭐 이 서울시에 투표 붙여서 그리고 그 투표가 성원이 안 돼가지고 그때 25%인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그래 무산되니까 그 책임진다면서 나가버렸어. 그래서 당시에 안철수도 한번 해볼까 서울시장에 그리고 박원순도 해볼까가 안철수가 아름다운 양보 지금 생각하면 별 아름다운 것도 안 같던데 어쨌든 아름다운 양보한 데서 박원순 현 시장을 만들어준 장 본인이에요. 세 번째 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지난번 총선에서 또 종로회가 출마했다 떨어졌죠. 네, 떨어졌죠. 네. 정세균, 정세균 전 의장,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장한테 졌죠. 그래 그분이 이제 이긴 덕분에 또 초반에 이 문재인 정권 초반에 국회의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또 다시 지금 한국당으로 와서 또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또 뭐 국회의원 하나 할 거라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또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또 옛날에도 보면 정치개혁법인가 뭐 정치자금법인가 만들어 오세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법이라고. 예. 그거 만들어 놓고 나는 정치 안 한다고 또 썩 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치 잠깐 하다가 뭐 집도 좀 살만하다 뭐 그런 게 있더만 본인 집이 아니라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가끔 이렇게 정치하러 왔다가 또 여의치 않으면 또 뒤로 싹 빠지고 홍정욱 씨처럼 남궁원 씨 아들 말입니다. 또 좀 있으면 또 싹 하러 오고 이게 취미 생활입니까? 좀 어떻습니까? 치고 빠지기를 잘 하시는데 아직은 과거에 치고 빠지기는 좀 설익었다. 예. 말하자면은 설익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웃자랐다 할까? 예. 자기 경험이나 경륜과 연배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컸지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판단을 못 내렸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이제 나이가 오세훈 전 시장도 꽤 들었을 겁니다. 지금 뭐 50대 아니겠습니까? 한 60 다 돼갈 거라고. 상당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한 그런 뭐 정치인이랄까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면서 아직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이죠. 이분은 현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 현 정권이 친노 세력이 패족해서 집권을 하는 아주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삼선을 만든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그때 물러나면서 무상급식 그거 안 해도 될 것을 공연히 해가지고 누가 자기도 하라 그랬어요? 겉멋으로 들어갔고 그거 해가지고 말하자면 깔끔한 무슨 모습을 보이면서 책임지는 정치 뭐 이런 거 보이면서 대권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잘못한 거예요. 그때 될 때 한명숙 씨하고는 지지율에서 20% 이겼는데 그런데 막상 표를 깨보니까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해서 뭐 0. 몇 프로인가로 개우됐지 않습니까? 그래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4년을 갖다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자기도 잘 되고 서울시정도 잘 될 걸 해야 될 건데 느닷없이 던져버려가지고 안철수 박원순을 정치판으로 다 불러일으킨 장본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불러들인 게 아니라 친노가 완전 패족이 되고 있던 것을 그걸 계기로 해서 말하는 진보 세력이 혁신과 통합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지만 손학규 대표 민주당하고 합치면서 손학규 대표를 업어치게 해갖고 날려보내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그 후보까지로 가고 그때 패했습니다마는. 맞아. 그 계기를 그게 2011년 10월달에 그게 바로 오세훈 전 시장이 그 시장 그만두면서부터 이렇게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냥 시장으로 있었으면 아마 우리 정치사가 어떻게 갔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친문 세력들이 집권하는 일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날 이 정치판을 만든 사람은 오세훈 씨고 뭐 오세훈 씨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연령으로 보나 뭐 정치를 기왕에 쭉 해왔던 분인데 그동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치고 빠지기를 했는데 그래서 성공적으로는 못했어요. 성공적으로. 그러나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또 시장이 입당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 갔다가 또 무소속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 합당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당이 방향을 전혀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뭔가 활력소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도 됐고, 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건 뻔한 겁니다. 지금 비박이라든가 또 입당파 입장에서는 마땅히 지금 코앞에 닥친 전당대 당 대표로 내세울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을 비박이라든가 이쪽에 당 대표로 내세우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권 후보로도 좀 키울 만한 사람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입당을 본유를 한 것 같고 또 본인도 어차피 정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도 빠지고 또 국민들의 어떤 문 정권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싸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삼아서 입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은 한국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웰빙들이 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안에도 잘 먹고 잘 살 만한 재력가들이나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다 차지해 있다. 근데 웰빙이 지금 110명쯤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또 웰빙이 하나 더 쌓이면 그것이 한국당에 뭔 큰 도움이 되겠나. 전 그런 의문을 가져요. 저 말고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하러 왔으면 정치 일성이 굳이 비스무리한 사람들 숱하게 있는데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또 자신의 각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또 두루두루 원만하게 또 쏙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시 당에서 필요한 데가 있어 오라니까 요때 놓치면 또 못 들어간 데서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놈 당에 월빙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전 시장도 좀 웰빙성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우리 황 수장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비판했잖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가치로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을 본 입장에서는 우선 인물이 좋고 또 그동안 그 서울시장 그렇게 물러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지만 또 뭐 여러 가지 행동 거지랄까 정치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세훈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면서 상당히 그 미련을 가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지 않겠느냐. 문제는 지금 오세훈 시장도 들어오고 하면서 한국당이 여러 사람들을 다 말하자면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반문 세력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다 끌어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판을 좀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한국당이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고 그 이후에 그만한 반성과 자정과 세실의 노력을 기울였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말하자면 반사익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최근에 나온 게 뭡니까?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이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 그분들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그 탄핵 이쪽에 그 뭐라고 합니까? 주심 탄핵을 갖다가 걸었던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원장 국회 대표를 했죠. 대표를 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추진 결의안 같은 것을 만들자. 가만히 있어도 좀 있으면 내년 봄에 아니, 지지율 떨어지면 문정권에서 풀어줘서 너네들은 친박 쪼개라. 이면 MB 풀어줘서 너네들은 친이 쪼개라 할 건데 왜 그걸 먼저 따니면서 완전히 지금 정치 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이나 쇄신은 저리 가버렸고 이미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저 전당대회 관리하는 수준으로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비박 입장에서는 친박들이 여차하면은 또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고 지금 새도 지금 팽팽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앞장서서 친박한테 손을 좀 내밀면서 너희들 인적 정상 그런데 잠깐만 오고 흉내만 내고 우리가 말 테니까 좀 손잡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좀 도와줘. 전다해 원내대표. 요런 그 정략적인 수법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친박들은 뭐 합니까? 우리 여차하면 신당 만들 거야. TK 신당. 무슨 TK 신당이 됩니까? 뭐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때 친박연대와 지금 새로운 뭐 TK 자민련이든 TK 제2신당이 나온다고 죽은 권력이 TK 신당이 나와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말하자면은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쇄신 이런 것에 이제 방패막이로 박근혜 대통령도 또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석방을 하자라고 하거나 본인이 그렇게 된 게 억울하다고 가기 전날 검찰청 앞에 들어놓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전부 그걸 친박 정당을 만든다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물러나면서 좀 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방패막이로 너 우리 쳐봐. 우리 나가서 신당 만들 거야. 그러니까 치지 마. 치더라도 요 조금만 흉내만 내. 이런 정치적인 꼼수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이 뻔히 보이는 거거든. 예, 참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입당한 것도 물론 뭐 타이밍으로서는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으로서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적당한 때 들어왔다고 보지만 비박에 말하자면 원내대표 당권 장악을 위한 하나의 그런 큰 구도 속에서 한 부분으로 저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장 뒤에서 호맨이 역할을 하신 분이 그래도 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김무성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길게 보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홍 소장 어떻게 봅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저도 물론 그분이 정치력이 있고 뒤에서 또 자기 세가 뭐 있는 분이니까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정략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뭐 상당한 역량이 있는 분이십니다만 명분, 정치는 또 명분 아닙니까? 본인이 또 뭐 민심, 여론 아닙니까? 탄핵에 찬성을 했으면 여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고 끝까지 가든가 뭐 하지. 그 정치를 너무 이렇게 희화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그 점이 제일 안타까워요. 전공법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언젠가는 그 소신이 한 번쯤은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항상 올라타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그게 정치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을 해갖고 적당히 가면은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꽤 얻을 겁니다. 그러나 집권은 못해요. 국민들은 그걸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내년에라도 잘 해갖고 경제도 살리고 하면은 이제 전에 얘기한 대로 한국당은 40석 얻기도 힘들지만 지금 추세로 가가지고 내년에 뭐 별 경제도 안 살아나고 또 남북 관계에서도 별 성과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남의 불행은 내 행복이니까 뭐 상당히 40%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좋아지려는 거예요. 자기들만. 결국은 집권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 세력이 집권하기는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쇄신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 늦었지만, 그래도 김명준 체제 끝나기 전에 쇄신을 할 만큼 해라! 지금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꿍지락거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제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네요. 제가 그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문정권은 망한 바. 근데 앞에 거는 일부고요. 2부에 문정권이 망하다고 당신들 입에 가만 안 떨어진다.
그렇죠. 2부를 했는데 1부만 듣고 2부는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답이 좀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줬는데요. 보수 진영에서 본인이 애국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제가 볼 때 보수가 좋은 날도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오세훈 전 시장 또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도 또 출연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개방돼 있으니까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방송으로 그분들을 뭐라고 했다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나올 생각이 있으면 나와서 저하고 대담을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아니, 제가 바랍니다. 볼 때는 황 수장이나 저나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한테는 좋은 이 명칭이 고원직설 아닙니까?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해준 거예요. 그걸 제대로 수용을 하면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지. 황 수장이나 저나 그분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을 것이며 개인적으로 무슨 은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정치 발전이라든가 보수의 앞날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분들도 언제든지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면 뭐 본인들한테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황장수 TV 20만, 30만이 듣는다니까요. 하루 조회는 80만도 찍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있는 중앙 언론지, 10대 언론지 중에 10만 발행 부수가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유가 부수 되는 것은 뭐 괜찮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진보 언론지 해봤자 15만, 20만도 안 돼요. 유가 부수가.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SNS 시대, 아까 뭐 SNS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SNS 시대에는 SNS 말하자면 SNS도 필요하고 유튜브 특히 1인 TV들 지금 1인 TV가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다 1인 TV를 지금 요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황장수 TV만 하더라도 톱 아니면 두 번째, 한두 번째를 다투는 그런 TV인데 이런 매체 나오라고 하지 말아도 지금 로비를 해서 나와야 할 판인데 안 나오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저를 다 겁이 나는 거 다 피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다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반론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황 수장이 좀 까다로우시고 뭐 입맛이 좀 높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하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비판을 많이 들어야 성공하고 비판을 거부하면 100% 또 망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